그날 새벽 나는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전문을 다시 재생하고 있었다. 하이퍼 포롱거. 그는 고개를 들고 단어를 또렷이 끊어 말했다. 파월의 이 한 문장은 미국의 금리 경로를 넘어 전 세계 자본의 방향을 다시 그리는 신호였다. 몇 시간 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숫자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표정이 바뀌고 있었다. 이창용은 그 주 한국은행 회의에서 환율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는 물가와 성장 사이의 균형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은 균형보다 속도를 본다. 파월이 속도를 높이면 이창용은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 간극이 바로 환율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장면을 여러 나라에서 반복해 보아왔다. 1997년 강만수는 외환 보유액을 설명하려 애썼고 시장은 설명을 믿지 않았다. 결정은 늦었고 자본은 먼저 떠났다. 오늘의 한국은 그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외환 보유액도 제도도 기억도 있다. 그렇다면 왜 환율은 멈추지 않았을까? 당신이라면 파월의 발언을 어떻게 들었을까? 단순한 미국의 통화 정책일까? 아니면 한국의 선택지를 하나씩 줄여가는 카운트다운이었을까? 나는 그 질문을 품은 채 다음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환율 차트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위쪽을 가리켰다. 나는 숫자 옆에 붙은 뉴스 제목들을 읽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 파월의 발언 이후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 중앙은행 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유로가 잠시 흔들리자 달러는 다시 중심으로 모였다. 글로벌 자본은 늘 그렇듯 가장 덜 불안한 곳으로 모였다. 이창용은 국회 발언에서 외환시장 개입의 원칙을 설명했다. 과도한 변동성에는 대응하되 방향을 거스르지는 않는다. 그는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CDS 프리미엄이 소폭 오르는 순간 해외 투자자들은 설명보다 리스크를 계산했다. 금리 격차 성장률 전망 부동산 익스포저. 숫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이 장면을 2018년 터키에서도 보았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금리는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말하자 중앙은행 총재 무라트 채팅카야는 신뢰를 잃었다. 리라와는 급락했고 환율은 정치의 언어에 반응했다. 말이 시장을 이겼던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 달랐을까? 발언은 절제되어 있었고 제도는 유지되었다. 그런데도 환율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가 단일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 선택의 합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이 흐름을 어디서 끊었을까? 나는 금리라는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적어 내려갔다. 파월이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달러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동으로 재계산된다. 그 계산표 위에서 한국은 이창용의 선택을 함께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부채가 흔들리고 멈추면 환율이 흔들린다. 그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이 과정에서 라가르드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든다. 유럽이 긴축을 늦추면 달러는 더 강해진다. 나는 2010년대 초반 그리스 위기를 떠올렸다. 조르지오스 파판드르가 재정 긴축을 약속했지만 장 클로드 트리셰의 정책 신호는 시장을 충분히 안심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유럽을 떠났고 환율은 정치보다 먼저 반응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채권 자금은 망설임 없이 빠져나갔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이자 비용에 눌려 있었고 유동성은 점점 특정 구간으로만 몰렸다. 나는 이 연결고리가 단절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당신이라면 금리라는 하나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삶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나는 아직도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나는 환율이 단순히 외환시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파월의 발언 이후 달러가 강해지자 수입 물가는 먼저 반응했다. 이창용은 물가 보고서에서 환율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 고 말했다. 숫자는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였지만 체감은 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먼저 움직였고 가계의 지출 구조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 장면에서 나는 2001년 아르헨티나를 떠올렸다. 도밍고 카발로가 페그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생활비는 이미 붕괴되고 있었다. 정책은 숫자를 지켰지만 사람들의 삶은 지키지 못했다. 한국의 상황은 훨씬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압박할 때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든다. 부동산 대출을 가진 사람들은 이자를 먼저 계산했고 수입 원가에 의존한 기업들은 환율표를 먼저 열었다. 나는 이때 묻고 싶어진다.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시장의 안정일까? 아니면 개인의 숨 쉴 공간일까? 나는 자본 이동의 속도를 기록해 왔다. 파월이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즉각 포지션을 조정했다. 이창용은 외환시장 쏠림을 경계했지만 자본은 경고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CDS 프리미엄이 소폭 오를 때마다 보고서는 길어졌고 실제 거래는 더 빨라졌다. 이 흐름은 2018년 터키와 닮아 있었다. 에르도안이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중앙은행의 무라트 채팅카야는 행동의 여지를 잃었다. 신뢰가 흔들리자 환율은 정책 발표보다 앞서 움직였다. 한국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제도는 유지되었고 발언도 절제되었다. 그럼에도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하다. 금리 격차라는 구조적 압력이 어떤 수사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신뢰를 어떻게 증명했을까? 말로 아니면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나는 한국 경제가 과거의 위기 기억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1997년 김영삼은 시장의 공포를 과소평가했고 강경식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자본은 한국을 떠났다. 그때의 교훈은 단순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것. 이창용은 그 기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반복적으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파월이 만들어낸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선제성의 기준은 더 높아졌다. 한 발 늦어도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떠올렸다. 긴축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은 정치적으로는 강력했지만 시장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줄어들었고 환율과 금리는 동시에 압박했다. 한국은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율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경고였다. 당신이라면 이 경고를 어디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나는 환율 차트 아래에 숨은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렸다. 파월의 발언 이후 기업 재무 담당자들은 환해지 비율을 다시 계산했고 이창용은 외환 유동성 점검 회의를 열었다. 숫자는 관리되고 있었지만 심리는 그렇지 않았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나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떠올렸다. 통제와 규제를 선택한 순간 환율은 공식 숫자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정책은 존재했지만 시장은 다른 현실을 살았다. 한국은 통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점진적 대응과 신뢰를 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서서히 나타났다. 수입 원가 상승 기업 마진, 압박 가계 소비 위축. 환율은 경제 전반에 고르게 스며들었다. 이때 묻고 싶다. 위기는 폭발로만 오는가?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가? 나는 후자일 가능성을 점점 더 크게 보고 있었다.
나는 정부의 선택을 다시 들여다봤다. 파월의 발언 이후 추경호는 재정의 역할을 언급하며 외환 시장의 안정은 거시정책의 조합으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역시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과 통화의 분업말로는 정교했지만 시장은 그 결합의 속도를 보았다. 나는 2009년 그리스의 요르고스 파판드르를 떠올렸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유로존의 신뢰는 빠르게 무너졌다. 숫자는 계획이었고 시장은 실행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긴장이 존재했다. 재정은 확장되고 있었고 통화는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 사이 환율은 스스로의 길을 갔다. 당신이라면 이 엇갈린 정책 신호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나는 그 질문이 환율의 방향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개인의 삶이 정책에 반응하는 가장 빠른 지점을 살펴봤다. 파월의 발언 이후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 이창용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지만 이미 체감금리는 움직이고 있었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를 자극했고 그 부담은 소비자의 선택을 바꿨다. 이 장면은 2001년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데라 루아 시기를 떠올리게 했다. 재정 긴축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자 중산층의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정책은 것이 지표를 향했지만 삶은 미시에서 무너졌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드 사용액은 줄고 저축은 방어적으로 변했다. 나는 이 변화를 위기의 전조로 기록한다. 당신이라면 이 신호를 단순한 조정으로 볼 수 있었을까? 나는 환율을 둘러싼 공포가 언제 위기라는 단어로 바뀌는지를 관찰해왔다. 파월의 발언 이후 해외 언론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신흥국 전반을 묶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창용은 한국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 건전성 외환 보유액 금융 규제. 그는 분명한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2013년을 떠올렸다. 벤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하자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같은 문장 안에 묶였다. 만모한 싱과 라구람 라자는 각자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구분을 늦게 했다. 먼저 빠져나가고 나중에 평가했다. 한국도 비슷한 시험대에 올랐다. 구조는 건전했지만 글로벌 자금의 시야에서는 하나의 묶음이었다. 환율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분류했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이 분류를 어떻게 깨뜨렸을까? 나는 그 답이 정책의 강도보다 일관성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는 환율의 방향이 정책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적는다. 파월의 발언 이후 라가르드는 유럽의 경기 둔화를 언급하며 긴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달러는 다시 상대적 강세를 얻었고 이창용의 선택지는 더 좁아졌다. 그는 통화정책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면에서 나는 2019년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를 떠올렸다.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을 병행했지만 시장은 정치 일정과 정책 지속성을 동시에 평가했다. 헤르난 라쿠냐 재무장관의 발표는 숫자였고 환율은 신뢰에 반응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책은 합리적이었지만 글로벌 환경은 냉정했다.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불안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였을까? 나는 숫자보다 먼저 정치의 시간을 본다. 파월의 발언 이후 미국 대선 일정과 재정 협상이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시장은 금리뿐 아니라 지속성을 계산한다. 이창용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글로벌 자금은 한국의 정책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를 묻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2015년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를 떠올렸다.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함께 긴축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협상의 시간은 시장의 시간보다 느렸다. 유동성은 말라갔고 환율과 금리는 정치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의 압박은 동일했다.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당신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벌었을까? 나는 신흥국이라는 단어가 다시 무거워지는 순간을 느꼈다. 파월의 발언 이후 글로벌 리서치 노트들은 한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표 안에 올려놓았다. 이창용은 한국은 펀더멘털이 다르다고 거듭 설명했다. 경상수지 외환 보유의 금융규제, 근거는 분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비교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터키의 메흐메트 심셰크를 떠올렸다. 그는 정통 경제 논리로 복귀를 선언했지만 에르도안의 과거 발언이 남긴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정책이 바뀌어도 신뢰는 시간을 요구한다. 한국도 같은 시험을 받았다. 오늘의 숫자가 아니라 내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 질문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이 질문에 무엇으로 답했을까? 나는 환율이 다시 금융시장 내부로 스며드는 지점을 주목했다. 파월의 발언 이후 외국인 주식 자금은 하루 단위로 방향을 바꿨고, 이창용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의 연결성을 직접 언급했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외국인 수급을 흔들었고 주가 변동성은 다시 심리를 자극했다. 이 흐름은 2010년 그리스에서 조르지오스 파파 콘스탄티누가 재정 통계를 수정했을 때와 닮아 있었다. 숫자가 바뀌자 신뢰가 흔들렸고 자금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떠났다. 한국에서는 통계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자금은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이 흐름이 멈출 계기가 있는가? 나는 그 질문이 환율의 당위 등락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당신이라면 이 시점에서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 나는 결국 중앙은행의 언어가 어디까지 힘을 가지는지를 기록하게 된다. 파월은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반복했다.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한 방향도 바뀌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이창용 역시 비슷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시장과의 대화에서 과장도 공포도 피했다. 그러나 언어의 안정과 환율의 안정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나는 1998년 김대중을 떠올렸다. 그는 IMF와의 협상에서 고통을 인정하는 언어를 선택했다. 미셸 캉드쉬는 그 태도를 신뢰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정책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메시지였다. 한국의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그 질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당신이라면 그 한계를 어디에 그었을까? 나는 환율이 결국 신뢰의 장호라는 사실로 다시 돌아온다. 파월이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할수록 시장은 미국의 인내를 믿었다. 반면 이창용은 인내와 조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그는 금통위 이후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 여백을 시장은 불안으로 채웠다. 이 장면에서 나는 베네수엘라의 호르헤 지오르다니를 떠올렸다. 재무장관이었던 그는 통제와 인내를 강조했지만 니콜라스 마두로의 결정은 신뢰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환율은 결국 남아있는 믿음만큼만 버틴다. 한국은 그 길과 다르다. 제도는 살아있고 선택지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시장이 묻는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는가? 당신이라면 그 질문에 어떤 행동으로 답했을까? 나는 환율의 움직임이 어느 순간 경제에서 정치적 신뢰로 넘어가는 경계를 의식하게 되었다. 파월은 통화 정책을 정치에서 분리하려 애썼고
라가르드는 유럽에서도 같은 언어를 반복했다. 그 반복은 시장에 시간을 주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창용의 메시지가 일관되었음에도 정치 일정과 재정 논의가 동시에 겹쳤다. 시장은 정책의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가 흔들릴 가능성을 계산했다. 이 장면은 터키에서 에르도안이 재정과 통화를 동시에 압박하던 시기와 대비된다. 의지가 강할수록 시장은 더 빠르게 반응했다. 한국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지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미 시험은 시작된다. 그래서 환율은 멈추지 않았다. 위기가 아니라 질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이 질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을까? 나는 이 기록을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간다. 파월의 한마디가 울린 그 새벽 환율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다. 이창용은 그 이후 수차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 선택은 옳았을 수도 불충분했을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환율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즉각 판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1997년을 다시 떠올린다. 강만수와 김영삼의 선택은 시간이 부족했다. 반대로 오늘의 한국은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저절로 남아있지 않는다. 파월과 라가르드의 언어가 계속되는 한 한국 역시 선택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환율은 멈추지 않았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질문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성장 안정 혹은 신뢰. 나는 그 선택이 다음 숫자를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이 다시 정책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을 기록한다. 파월의 발언 이후 달러 강세가 고착되자 가계는 소비를 늦췄고 기업은 투자를 미뤘다. 이창용은 경기 둔화를 경계하며 정책은 누적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그 말은 맞았다. 환율은 하루의 뉴스가 아니라 수많은 미루기와 망설임의 합이었다. 이 장면에서 나는 2002년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를 떠올린다. 취임 전 공포가 컸지만 안토니오 팔로시의 재정 신호가 반복되자 시장은 서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반복으로 쌓였다. 한국도 같은 시험대에 서 있다.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수십 번의 작은 선택이 이어졌다. 당신이라면 그 반복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적어둔다. 나는 이 긴 기록의 끝에서 다시 환율 차트를 닫는다. 파월의 발언은 하나의 시작이었을 뿐이고 이창용의 선택은 그에 대한 응답이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말한 인내, 그리고 김대중이 보여준 감내의 언어는 모두 같은 질문으로 수렴한다.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1997년에 한국 그리스의 치프라스 터키에 에르도안 아르헨티나의 마크리까지. 위기는 늘 정책에서 시작되지만 결말은 신뢰에서 갈린다. 한국의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결말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경제를 오래 지켜본 관찰자로서 이 문장을 남긴다. 환율은 공포의 결과가 아니라 질문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선택이다. 당신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끝내며 환율이라는 숫자가 결국 사람의 결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파월의 말 한마디는 세계의 기준을 흔들었고 이창용의 침착한 대응은 한국의 시간을 벌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반복한 인내라는 단어, 김대중이 감내를 선택했던 1998년의 장면은 모두 같은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나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터키의 에르도안, 아르헨티나의 마크리를 동시에 떠올린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의 순간에 선택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반대로 한국은 아직 흔들림을 관리하고 있다. 환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단정하지 않는다. 위기라고도 안심하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시장은 지금도 질문을 던지고 있고 정책은 그 질문에 답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답의 무게는 결국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당신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는가?